한국 기업들의 철수 이후 태국 경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가 이어지고 태국 내 여론은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함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이 태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국제경제지 특파원의 취재로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 사이로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는 리사 슈미트, 독일 국제경제지의 특파원입니다. 어머니가 한국계 이민자라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와 기술에 친숙했지만 이번 취재는 그런 개인적 배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태국 정부, 한국 기업 철수 유도 정책 발표. 헤드라인만 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주경제 확립이라는 명분이었지만 현장에서 취재해보니 실상은 중국과의 대규모 기술 협력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어요. 태국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백은 충분히 메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콕 시내 한인 상권을 돌아보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거리에는 아직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 삼성과 LG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와서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가게들은 어떻게 될지. 상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의 가게 선반에는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태국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태국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한 경제정책 변화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태국 정부의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니 자주적 기술 개발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했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진출 계획도 함께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다면 이곳의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이 채운다면 과연 태국이 기대하는 자주경제가 가능할까? 직감은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계산된 결정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예정된 태국 경제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위해 질문 목록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의 결정에 유럽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주요 유럽 기업들이 한국 기술과의 협업 확장을 다투어 발표하고 있었죠. 제 동료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 유럽 내 한국 기술자 수요가 폭등하고 있어. 독일만 해도 삼성, LG, 현대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2배로 늘었어. 태국이 내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셈이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유럽 증시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은 유럽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이미 태국의 결정이 어리석었다고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태국 경제 전문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우려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경제적 현실을 무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그 생태계가 함께 사라지겠죠. 취재를 위해 방콕 외곽의 한국기업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몇몇 공장에서는 철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포장 상자들이 쌓여가고 직원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 공장 관리자가 말했죠. 저희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어요. 태국 직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공장 한편에서는 태국인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를 고용할까요? 질문에 답할 수 없어 미안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 기업의 자리는 중국 기업이 채울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같은 수준의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녁 호텔 룸서비스로 식사를 하며 다음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국의 결정이 국제경제에 어떤 여파를 줄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정의 실제 배경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죠. 표면적인 자주경제 슬로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창밖으로 내리는 열대성 폭우를 바라보며 저는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3시간, 태국의 산업 중심지 아유타야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이곳은 한국 대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썰렁한 분위기였어요. 택시 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혔어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보세요. 텅 비었죠. 한국 전자기업의 철수가 시작된 지 4달, 그 영향은 이미 도시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상가들은 절반이 문을 닫았고 임대 팻말이 즐비했어요. 한때 직원들로 붐볐던 식당은 이제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지 식당 주인 수완나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 회사가 있을 때는 매일 100명 넘게 손님이 왔어요. 지금은 10명도 안 돼요. 우리 가게만 이런 게 아니라 동네 전체가 그래요. 골목을 걷다 보니 보안회사에서 일하는 찬차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떠난 공장 단지를 순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엔 우리 동네에 일자리도 관광객도 넘쳤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식당, 카페, 마트가 잘 됐죠. 지금은 보시다시피입니다. 찬차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찍은 회식 사진이었죠. 그때가 좋았어요. 월급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텅 빈 공장 단지를 둘러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건물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생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몇몇 건물에는 이미 중국어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태국 경제협력 특구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저녁에는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을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 노인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손주는 한국 회사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좋은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했죠. 이제는 방콕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로변에 있는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감사했습니다라는 한국어와 태국어 메시지가 붙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떠난 자리,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아유타야 산업단지에 새롭게 들어선 중국 기업의 공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지 6개월, 그 자리를 중국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공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첫인상은 화려함이었어요. 로비에는 거대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국과 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중국인 매니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태국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국 기술보다 더 앞선 기술, 더 많은 투자로 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태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온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생각보다 느슨해 보였죠. 한 구석에서는 불량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와 인근 지역을 취재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공장 부지 인근의 기반 시설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으로 급히 이동했죠. 도착해보니 큰 도로의 일부가 함몰되어 있었고 인근 건물에도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현장에 있던 태국 공무원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진행한 급속 건설 공사의 영향입니다. 기존 배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 현장 주변에는 주민들이 모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중국 회사들은 너무 서두르기만 해요. 태국 현지 신문사 기자를 만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최근 보도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태국 북부의 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인프라가 미비하고 설계가 부실했죠. 그런데도 중국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중국 기업의 태도에 대한 태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중국 기업 책임져라 해시태그가 트렌드였고 현지 언론들도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두워진 아유타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안전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제목을 적었어요. 급조된 번영의 이면 무너지는 기반. 방콕 시내로 돌아와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선 후 달라진 도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려 했어요.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부터 시작했죠. 예전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가이드 핀타는 저에게 도시의 변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관광객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문제예요. 잠시 후 그 의미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바닥에 흘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말리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이었죠. 핀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태국 사람들은 원래 조용하고 예의를 중시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일부 상점 앞에는 중국어 가능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한 상점 주인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중국 손님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물건 가격을 극단적으로 깎으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듯 내려놓고 가기도 해요. 한국 관광객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쇼핑했는데 중국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환경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건물 주변은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한 태국인 주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들은 조용했고 단지 규칙을 잘 지켰죠. 하지만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관리실에 항의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야시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태국 상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 주인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며 분통을 터뜨렸죠. 보세요. 이 손님들이 옷을 입어보고는 일부러 더럽히고 갔어요.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죠. 이런 일이 매주 있습니다.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상황을 물어보니 중국인 관련 민원이 지난 몇 개월 사이 3배나 증가했다고 했어요.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주로 소음, 무단투기,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정부 지침상 중국 관련 사건은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 문화, 사회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국 사회는 그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었죠. 취재 나흘째, 저는 태국 북부 도시 치앙마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현지 대학교 강사인 수티다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 학생들을 많이 고용했어요.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장학금도 제공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기술 전수에 열심이었습니다. 태국 직원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수티다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한국 기업과 함께한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 속 한국인 엔지니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매주 학생들에게 무료로 강의해 주셨어요. 태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셨죠.
중국 기업들은 글쎄요.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치앙마이 시내에서 만난 전 한국 기업 직원 타나왓은 더 직접적으로 비교했어요. 한국 기업은 조용히 일하고 책임감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중국 회사는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요. 태국 경제부 대변인과의 인터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든 질문에 조작된 통계로 답변했어요. 중국 투자로 태국 경제 성장률이 2배 상승했다. 일자리가 3만 개 늘었다는 등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태국 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만 상승했어요. 지역 신문사 편집장 프라윗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정부 대처는 중국 편들기뿐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중국 기업에는 관대하게 넘어가요.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엄격하게 규제하던 환경 문제도 이제는 눈 감아주죠. 프라윗의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행선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 타국과 유럽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태국이 잃은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에요. 기술 생태계, 인재 양성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어요. 저녁, 시내 한 카페에서 젊은 태국인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나타포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태국이 한국을 거절한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회사가 없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길거리에서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보며 한숨 쉬는 현지인들을 보았습니다. 한류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그 이면에 있던 기술과 산업의 협력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태국 사람들은 이제야 한국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일, 저는 특별한 인터뷰를 위해 방콕 외곽의 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태국에 거주해온 한국계 태국인 김정혜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녀는 태국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한국 문화 전문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정원이 아름다운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차분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다과를 준비하며 그녀는 말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관계였죠.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계 이민자였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우린 늘 조용히 증명했어. 말보다 실력이 앞서야 하니까. 김정희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만들어왔어요. 화려한 선전이나 허황된 약속 없이 실제 성과로 신뢰를 쌓았죠. 중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요. 화려하게 등장해서 빠르게 결과를 내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몇 년 전 중국인 동료와 있었던 갈등을 떠올렸어요. 베를린 지국에서 함께 일하던 왕 기자였죠. 그는 항상 제 기사를 검토하면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애로 몇 번 수정해 주었지만 결국 그것이 진실을 왜곡한다고 느껴 거절했어요. 그 후 왕 기자와는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혜 씨의 목소리가 다시 제 생각을 현실로 돌려놓았어요. 중국은 크기는 했지만 깊이는 없어요. 그들이 가져온 자본과 기술은 표면적인 것이죠. 한국이 태국에 심어놓은 기술 교육, 품질 관리, 직업 윤리 같은 심층적인 가치들은 중국이 채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고민 끝에 결정했죠. 중국은 커졌지만 절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사를 작성하며 지난 일주일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태국의 급작스러운 결정, 한국 기업들의 철수, 중국 기업들의 진출, 그리고 그 결과로 무너져가는 태국의 산업 기반과 사회 질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새벽녘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사, 대단한 기사야. 내일 아침 일면으로 내보낼게. 그런데 중국 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처럼 태국 사람들도 결국 진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죠. 우린 늘 조용히 증명했어. 한국의 기술과 정신은 말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태국의 선택이 안타까웠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기사는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유럽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고 태국 내부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연합은 한국 기업 대상 특별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 윤리를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유럽 내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산업 담당 집행위원회 이 발표는 태국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제 동료 기자에 따르면 독일 내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조직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사무실에서 작업하던 중 태국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앞서 만났던 수티다 교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착잡했습니다. 리사, 태국 정부가 뒤늦게 한국에 협력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겼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태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어요. 태국 정부의 뒤늦은 후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죠. 저는 이 상황을 마지막 기사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재, 허황된 꿈, 태국의 몰락으로 정했어요. 기사에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단순한 기계나 장비가 아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와 책임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장은 기사를 읽고 감탄했어요. 리사, 정말 훌륭한 보도야. 이것은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면서 저는 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문을 닫은 식당 주인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 그들의 이야기가 제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것이 그들의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거절한 그 선택은 단지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린 시작이었다. 기술은 사치가 아닌 기반이었다. 한국이 빠진 자리엔 조작된 약속뿐이었고 결국 무너진 건 욕심으로 가려진 미래였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거리에는 한국산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제품의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일상이 되었지만 태국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잃어버린 태국의 현실은 기술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을 세계에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취재를 위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의 교육부 장관까지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한국 방문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모건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교육 불평등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학자가 됐지만 오늘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제 전문적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어요. 넓은 회의장에서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 윌리엄 크로포드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누군가는 핀란드를 외쳤고 다른 이들은 스웨덴, 독일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핀란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크로포드 교수의 대답은 모두를 침묵으로 몰아넣었죠. 정답은 한국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국가라는 건 알았지만 교육 시스템의 롤모델이라니.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학습이 가능합니다. 크로포드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 딸 소피아와 9살 아들 제이슨을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미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는 그저 연구 주제가 아닌 매일의 현실이었어요. 모건 교수님,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교육 강국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헌신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대단한 나라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 문맹률, 평생 교육 참여율. 모든 지표가 놀라웠죠.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카고 대학 학과장에게 전화했어요. 마크, 내 수업을 대체해 줄 수 있을까? 한국에 가야겠어. 놀란 학과장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체 교육 불평등의 해법을 위한 연구야. 미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버드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한 저소득층 출신으로서 교육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미국보다 낫다는 크로포드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그저 학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친절한 안내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정보 시스템까지. 첫인상부터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카고의 혼잡하고 소음 가득한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학자로서의 비판적인 눈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커졌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시카고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어딘가 더 정돈되고 체계적인 느낌이었죠. 서울시 교육청에 도착하자 박정우 교육감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0 초반의 단단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어요. 교육청 입구에는 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한국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의심 많은 학자의 눈으로 그 문구를 바라봤어요. 모건 교수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박 교육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도시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 교육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통계가 눈에 띄었죠. 박 교육감님,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다니려면 평균 35,000달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박 교육감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배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죠. 저는 펜을 꺼내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너무 달랐습니다. 소피아와 제이슨의 대학 학비를 위해 매달 저축하는 제 자신을 떠올렸죠. 미국에서는 교육이 특권이지만 여기서는 권리라고요?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나라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학 강의, 평생 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 공공도서관. 모든 것이 무료이거나 매우 적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연구와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 교육감의 안내로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K무크 운영센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첨단 디지털 장비들과 분주히 일하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K무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죠. 센터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직접 플랫폼을 체험해보라고 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수백 개의 강좌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강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문학, 경영학.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있네요. 그리고 정말 무료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박 교육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무료예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강의를 클릭해 보았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좌였습니다. 고화질 영상과 자막, 그리고 강의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질문 게시판에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온라인 강좌 하나만 해도 비싸요. 스탠포드의 인공지능 강의는 몇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무료라니. 믿기지 않네요.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K무크는 201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죠. 정말 놀랍네요. 시카고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말이죠. 박 교육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교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어요.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학생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카페인데 인터넷 강의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와이파이와 전원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박 교육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직접 K무크 사이트에 접속해봤어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강좌를 살펴보며 시카고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상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오늘의 첫 방문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였죠. 도착해보니 화려한 외관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한 문장이 이곳의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는 소피아와 제이슨을 떠올렸죠. 아이들이 비싼 학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비 한쪽에는 EBS 역사를 담은 전시관이 있었어요. EBS는 설립된 한국의 교육 전문 방송국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TV 채널,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50년 가까운 역사 동안 한국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죠. EBS 이성욱 사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65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표정을 가진 그는 오랜 교육자 출신으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EBS가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전국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우리는 먼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스튜디오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전문 교사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수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신나는 수학 여행이라는 시리즈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죠. 특히 학습 난이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이슨이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 콘텐츠가 대부분 유료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제작비가 상당할 텐데 말이에요. 정부 예산과 약간의 광고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공공재라는 철학 때문이죠. 저희는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EBS 온라인 수업센터였어요.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능대학 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제작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EBS 수능 강의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의 최고 교사들이 참여하여 모든 교과목에 대한 고품질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스튜디오에서는 수학 강의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가 미적분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칠판 대신 디지털 패널을 사용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SAT 대학 입시 준비 강좌 하나만 해도 $1,500 정도 해요. 한국에서는 수능 강의가 전부 무료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인데요.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모든 과목의 수능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죠.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상간 지역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교육의 평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정의의 시작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EBS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사용 현황과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매월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예요.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이용자가 700만 명까지 증가했죠. 데이터 분석 팀장인 김지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학습 자료와 연습 문제를 추천하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교육에 접목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에드테크 교육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싼 구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 분야인 교육 불평등 해소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EBS는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욱 사장님의 말에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활용, 요리, 원예, 금융교육, 건강관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콘텐츠였어요. 한 스튜디오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 신기술 관련 강좌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연령대의 참여가 활발해요. 이 프로그램들도 모두 무료인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문 교육이 대부분 유료인데 말이에요. 제 질문에 이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TV로 방송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제공돼요. 특히 은퇴한 노인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방법 등을 알려드리죠. 문득 65세의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은퇴한 교사인 어머니는 디지털 기술 습득에 늘 어려움을 느끼셨죠. 만약 시카고에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생각했습니다. 한 작은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니 이른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스마트폰 활용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사가 디지털 결제 앱 사용법을 설명하자 노인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따라해보며 익히고 있었어요. 이분은 김경숙 할머니인데 78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EBS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상 편집법을 배우셨죠. 지금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세요. 호기심에 김할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나요? 김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해주셨어요. 제 채널에서는 전통 요리법,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온 역사를 공유해요. 특히 6.25 전쟁 체험담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역사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니까요. 처음에는 손자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시청자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도구가 된 것이었죠.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교육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EBS에서 제 나이대에 맞는 강좌를 제공해줬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김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이것이야말로 평생 교육의 정신이 아닐까요? 저는 학자로서 수많은 교육 이론을 공부했지만 이 단순한 문장에 담긴 진리가 더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시카고에서도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특히 노인 인구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시급합니다. 박 교육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생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제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볼까요? EBS를 나와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관공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다양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센터입니다. 주민센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센터 2층에는 여러 교실이 있었고 각 교실마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요가 수업,
영어회화, 컴퓨터 기초, 법률 상담, 전통 공예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죠. 특히 은퇴자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 교실을 들여다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전통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께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예순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만날 수 있어 외롭지 않아요. 무엇보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죠. 저는 이곳에서 도자기, 서예, 영어 회화를 배웠어요. 작년에는 손주에게 영어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써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서 평생 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생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센터는 세대 연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노인분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이 증진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센터 내 디지털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태블릿이 구비된 공간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법부터 인터넷 뱅킹, 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 온라인 쇼핑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가르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50대 남성이 열심히 태블릿으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에게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배우시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시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직접 관공서에 가서 처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코로나 걱정도 줄었죠. 게다가 배움 자체가 즐겁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가 생긴 셈이에요. 하루 종일 한국의 평생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배움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교육이 나이, 성별,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외관과 넓은 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지식은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문구에서 한국 교육의 핵심 철학이 느껴졌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현재 1,0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자 수는 약 200만 명이에요.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국가 지식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안내를 맡은 김유진 부관장의 설명이었어요. 40 중반의 그녀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수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식 나눔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먼저 디지털 도서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학습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부터 은퇴한 듯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의 학술 논문, 전자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유명 학술지와 데이터베이스도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도서관이 기관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모든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김 부관장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시카고에서는 이런 전문 학술 자료에 접근하려면 대학에 등록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도 일부 학술 자료는 유료인데 한국은 완전히 무료라니요.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정부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모든 시민이 필요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각 좌석마다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하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이런 환경은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문원 디지털화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수백 년 된 한국의 고서들이 첨단 장비로 디지털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서, 고지도, 전통 의학서 등 귀중한 자료들이 보존 처리되고 있었죠. 이 작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인가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죠. 특히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문서 번역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한 직원이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400년 전 한의학 지식이 첨단 기술로 보존되고 세계와 공유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것을 세계와 나누고 있군요. 김 부관장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 접근권을 중요한 공공재로 봐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다양한 방식의 학습과 창작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6,00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공간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일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기도 해요. 작은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 청소년들의 스터디룸, 성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책 대여를 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독서 교실, 노인 디지털 교육 등이요. 특히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책 돌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도서관의 한 공간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의 지도 아래 독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독서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디지털 자료실로 향했어요. 열람석마다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었고 태블릿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이슨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교육 환경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작은 도서관을 나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이었어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었지만 그 역할은 실제 도서관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현재 20만 종 이상의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확장되고 있어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즉시 다양한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학술 서적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자책 한 권을 구매하는데 적어도 $1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니 놀랍네요. 저희는 지식 격차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전자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학습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독서 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다양한 도서관과 학습 인프라를 체험하며
지식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무료인가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 교육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교육과 지식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그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교육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식에 대한 열정과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시카고, 아니 미국 전체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이 인상적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이라는 모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한국의 고등교육 혁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21개 대학이 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에요. 김태훈 총장의 소개였어요. 그는 교육공학 전문가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 학위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이버대학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30대 직장인, 40대 경력 전환자, 60대 은퇴자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한 여성 학생에게 사이버대학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7살 주부입니다. 결혼 전 패션 회사에서 일했는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어요. 사이버대학 패션 디자인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그녀의 이야기가 제 상황과 비슷해 공감이 갔어요. 저도 소피아와 제이슨을 키우면서 학업과 경력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시카고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싱글맘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옆에 있던 50대 남성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기감을 느꼈죠. 사이버대학 인공지능융합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MBA 과정만 해도 6만 달러 정도 합니다. 한국의 사이버대학 학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 총장이 설명했어요. 일부 과정은 유료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재교육,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정도인데 미국 대학의 10분의 1 수준이죠. 사이버대학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도 성인 교육이 절실한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기록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연구조사가 아니라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냉정한 관찰자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목격하면서 감정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세종학당이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공식 기관이죠. 건물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2개국 234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지원 세종학당 원장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해외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었죠. 세종학당은 단순한 언어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문화외교의 거점이에요. 특히 대부분의 강좌가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초급 한국어 수업 교실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험실로 가서 장구 수업을 참관했죠. 외국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장단을 맞추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법률 상담, 취업 지원, 자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돕고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 학습, 디지털 교육, 문화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모건 교수님, 시카고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시카고에 돌아온 저는 대학 교육 포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시민이 평생 배울 기회를 가질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합니다. K무크, EBS, 디지털 도서관 등 각 시스템의 장점과 시카고 적용 방안을 제시했어요. 회의 후 시카고 공립학교위원회 의장이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우리도 한국을 본받아야겠어요. 시카고 디지털 교육 혁신 계획을 즉시 추진합시다. 2달 후 시카고 최초의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카고 오픈 러닝이 시작되었고 첫 학기에만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등록했어요. 저는 교육은 권리다. 한국에서 배우는 교육 민주주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소피아와 제이슨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엄마,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는 엄마가 직접 안내해 줄게. 교육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영감이 시카고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한 여정에 저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